네, 밤사이 부산, 세종, 대전에 이어서 강원도 춘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안전지대가 없어진 건데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내 확진 환자 수는 어제보다 142명이 늘어서 총 346명입니다. 사망자도 2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46명 확진자 숫자입니다. 메르스 때 확진자 숫자가 186명이니까 지금 메르스 때 2배에 근접한 수치까지 는 건데 지금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거고 전국에 청정 지역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포물선 곡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겁니까? 벌써 이 포물선에서 시작 단계가 아니라 벌써 확산 단계에 처음으로 옮겨간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이 환자 증가세를 보면은 굉장히 폭발적이거든요. 거의 2배씩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상치 못했던 이 신천지랑 대남병원이라는 변수가 발생을 해갖고 원래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변수가 발생해서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경북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이에요. 여기서만 지금 92명 무더기 확진 판정이 내려졌거든요. 이 대남병원 구조를 보니까 정신병동이 폐쇄된 정신병동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병원도 있고 장례식장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고 이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보면 구조가 좀 다 연결된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의 구조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지금 한 이 지붕 아래 요양병원, 보건소, 장례식장들이 다 같이 몰려 있는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다가 여기가 병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있겠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과연 이 대남병원에 대해서 격리, 그러니까 코호트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러한 좀 논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특정 질병에 같이 노출돼 있는 사람을 동일 집단으로 묶어서 격리하는 조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좀 견해가 갈려요. 교수님께서 어떤 견해이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일본 유람선을 보지 않았습니까? 크루즈 그때 보듯이 일단 격리를 빨리 하고 코호트 격리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에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을 해제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반면에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차별의 우려가 있을 수가 있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증상자들을 확진을 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입원을 시키고 없는 사람들은 이동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도 많이 견해가 나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일단 청도 대남병원을 코로나19 병원으로만 앞으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데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의료진들이 확진이 되었을 때 벌써 그 옆에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더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폐쇄병동에서 사망자가 나왔고 또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가 위중하다는 것을 뜻하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있고 거의 다 합쳐서 60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을 해 있고 거의 병원에서는 안 받아주는 환자들이 오랫동안 있는 거기 때문에 면역이 완전히 극도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이 메르스 때보다도 훨씬 더 파장이 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오늘 벌써 92명이라는 얘기는 그 요양원 쪽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고 확진자가 나왔을 때라도 빨리 잡지 않으면은 중증 환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보통 병원에 더 입원하기 힘든 경우에 이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은 이런 상황이에요. 600명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더 조사를 해서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조사라기보다는 그 요양병원의 특징이 그 주변에 만약에 적은 수의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병문안 간 식구들이라든지 아들, 딸들 혹은 의료진들이 접촉을 하게 되면 의료진들이나 정상적인 젊은 사람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 환자분들은 훨씬 더 감수성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되는 사람들 빨리빨리 격리를 하고 없는 사람들도 가능한 한 전수조사를 해서 진단을
유전자 진단을 빨리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좀 자발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지금 정보 제공이라든가 내가 왔다 갔다라든가 이런 정보 제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확정 판정 받은 사람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면역력 취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하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분들 가운데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기 발견해서 그분들을 빨리 격리하고 바로 치료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하고 또 중증으로 가도 그다음에 사망하지 않도록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식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청도병원 말고도 또 하나 신천지 대구교회 여기도 지금 전수조사 중인데 540명 넘는 사람이 증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오늘도 뭐 이 가운데서 뭐 한 20여 명이 더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해서도 앞으로 확진 환자가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최근에 속보 제가 바로 지금 시작하기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한 9천여 명을 지금 현재 이 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격리 상태에서 네, 예. 지금 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이동 검체를 채취하는 팀이 가동됐다. 근데 그냥 예. 속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요. 아직은 알 수는 예.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가 저 병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고요. 그것은 이러한 이 교회와 관련되어서 예배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신천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자고 한다면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이 포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저기를 갔다 왔는지를 파악을 해야 예.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동선 파악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면 더욱더 확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아무래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밀접히 다 앉아서 예배를 보는 그런 구조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 활동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그 중에 하나라도 우려되는 분이 있으면 감염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신천지 대구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더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고 교회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보 제공이라든지 방역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신천지 쪽에서 주는 네, 정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이 주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아라 이런 당부가 있었는데요. 어떤 그 조치가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 교회를 갔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갔다 온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동선을 이동했는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지역에 없으면 예배를 가는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나왔다, 광주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방역 조치를 하고 예를 들면 확진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예배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대구에서 일이 있어서 그 대구에서 예배를 받다라고 하면 동선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보를 알아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러한 부분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확산세 기폭제가 된 게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인데요. 강원 춘천에서도 확진 환자가 지금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대구 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했다가 지역으로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대구만 갔다 왔는데 신천지랑 관계 없는데 확진자로 되는 사람들도 상당수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환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대남병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예.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아들, 딸들이 가서 부모님들한테 뭐 호흡기 분비물도 닦아드리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들의 동선도 지금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려면은 지금 상태로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인력이 너무나 많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든지 지금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심각한 결정,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결국 심각 단계로 올려서 예. 여러 가지 강제적인 조치 또 여러 가지 발령들을 하고
또 뭐 휴교령을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이런 것들이 휴교령을 내린 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만 그래야만 일단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쉰다 할지라도 직장에서의 명분도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몰려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심각 단계로 올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리 예상치 못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가야지 다 퍼져서 이제는 감염 경로도 모르게 되면은 그때는 벌써 늦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심각 단계로 아직 올리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한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 단계로 지금 아직까지 올리지 않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심각 단계를 올리면 지금까지와의 대책과는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 대책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고 한다면 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 동원이라든지 병상의 추가 확보를 뭐 지도 명령을 할 수가 있고 경찰은 감염 의료자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뭐 주소지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심각 단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이 지역 사회에서 이런 감염병이 확산돼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자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경찰청에서 감염 의료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지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인권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전국적으로 현재 단계에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이 맞는지를 일단 우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새로 뭐 세종이라든지 춘천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이제 17개 시도 중에서 확진자가 안 나온 것이 울산 하나다 이러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을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되는 것인가? 이 심각 단계로 올리면 지금 뭐 행안부라든지 국무총리실 아래 대책본부를 마련을 하거든요. 범정부적으로 이것을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심각 단계로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이 됩니다. 아까 최단비 변호사께서 신천지 대구교회 한 9천여 명 신도가 된다고 하는데 격리 상태라는 속보를 보고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자가격리로 지금 자가격리로 지금 격리가 된 상태는 맞는데 이제 자가로 격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뭐 신천지 교회가 대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뭐 전국 곳곳 신천지 시설물 강제 폐쇄하는 지자체들도 지금 늘고 있는데요. 자칫 뭐 좀 예민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종교 탄압 얘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를 좀 넘어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른 사찰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자제령을 교회 자체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연히 신천지에서 이 31번 환자라는 사람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알려진 것이고 WHO의 표현에 의하면 그건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모든 그 밀폐된 장소에서 예배를 본다,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이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라든지 이런 종교 활동도 멈추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안에 있는 대규모 그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범투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집회는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이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것이 감염법 예방법을 근거로 한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과 관련되어서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집회를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집회를 제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법 예방법을 어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집회를 강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벌금 300만 원밖에 없어요. 벌금 300만 원.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벌금을 내고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종교 집회를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럼 300만 원 내고 이어가고.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는 감염법을 확산을 우려를 막기 위해서 집회를 제한할 수가 있지만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집회가 생기고 나면 이것을 강제 해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입장은 강제 해산할 수는 없고 이미 집회가 되고 나면 서울시의 고발을 거쳐서 이 벌금에 준하는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종교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아까 교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자제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개인 뭐 자발적으로 조심하는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교수님 이게 야외 행사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 준비를 해도 전파 위험력은 있는 거죠?
예, 물론 지금 일본에서도 마라톤 같은 것도 중지하는 시기거든요. 예. 이 집단 집회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구호도 외치고 서로 손도 붙잡고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지하는 것이 지금은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또 하나 나온 소식 중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부산 상황인데요. 부산 확진자 중에서 19세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진천에서 이제 2주 격리 후에 퇴소한 우한 교민이었습니다.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이제 귀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2주간의 격리를 예. 끝내고서 격리 해제가 된 예. 상황인데요. 뭐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자꾸 그 진단에 문제가 되는 것이 진단이라는 것이 이게 유전자 증폭이기 때문에 검출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 민감도에 속하는 것인데요. 민감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잠복기에 있는 상황, 즉 무증상인 경우에 있어서도 보통은 이 진단에 의해서 양성이 나오는데 이 진단 키트에서 못 잡는 정도의 바이러스만 갖고 있다면은 증상도 없고 음성이지만 아들한테 감염시킬 수도 있겠죠. 예.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실제로 중국에서도 많은 보고들이 있었는데 예. 잠복기가 14일 이상 되는 사람들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모든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것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아버지가 지금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또 조금이라도 바이러스 숫자가 늘어났다면 지금이라도 진단을 한번 더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럼 잠복기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또 필요한 건가요? 이게 꼭 계속 그런 논란이 꼭 될 그런 수 건 있는 거죠? 아닌 것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99%만 하더라도 예. 1%의 환자가 잠복기를 넘어간다고 해서 그 방역을 더 2주일보다 넓힌다면은 그 대상이 지금 환자만 해도 감당할 수가 그렇죠. 없는데 예.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은 예. 바꾸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은 확산세라고 하면은 이거 환자 한 명 한 명당 2주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지금 조사를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예를 상황에서 들어서 가장 예, 효율적인 방법. 예. 예를 들어서 대구 상황인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선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벌써 31번 환자가 나타났을 때부터 대구 전역을 걸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환자들의 동선까지 얘기한다면은 그건 뭐 대구 전역을 그냥 다 덮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고 예.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 단계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신천지라든지 대남병원에 뭐 대남병원 관계자들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천지 관계는 이 종교의 특성상 모든 것 압수수색 뭐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심각 단계로 해서 법을 조금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좀 더 뭐 강력하게 해야 된다. 경찰력, 행정력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지 이 신천지 이 교인들이 예. 자진해서 뭐 자기네 정보를 주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아주 급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뭔가 강제적인 수단도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고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심각 단계로 높이는 게 좋겠다. 앞서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근데 상황이 이렇게 확산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검사 인력이라든가 장비, 음압 병상 이런 거 다 부족한 상황.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응급 환자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다른 환자들도 있어서 이분들도 피해가 가면 안 돼서 지금 뭐 1, 2, 3차 병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역할 분담이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음압병상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확진자가 전에 방문했던 상급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들도 또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로 지금 음압병상으로 옮기는데 주변 지역들도 부족해서 지금 현재 확진자가 되지 않고 지금 이제 그 의심된 환자들이 일반 병실이나 자가에서 격리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심각 단계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을 동원하거나 병상 추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병실이라든지 의료진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각 단계로 올릴 필요 중에 하나가 그런 의료시설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의료시설들에 대한 제공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뭐 다른 지금 코로나19하고 관련성이 없지만 약간의 뭐 발열이 있다던가 기침이 있다. 이럴 경우에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 증상을 가지고서 구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어저께 복지부 장관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화 상담만으로 투약을 할 수 있게끔 처방전을 띄워주겠다. 뭐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전화 상담으로 자기 주치의가 계속 다니는 동네 의원이 있다면은
그 주치 선생님한테 좀 의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왜 그러냐면 지금 1차 병원은 완전히 전멸 상태거든요. 아무도 무서워서 안 갑니다. 그래서 처방도 못 받고 감기 걸려도 2차, 3차 병원으로 간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도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진료 의료 전달 체계를 1차, 2차, 3차 공공의료 이것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방역 당국에서 어떤 매뉴얼, 의사 선생님 같은 의사 선생님에 대한 매뉴얼, 어떤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해라 하는 그 매뉴얼들을 다 만들어 줘야만 이 상황이 해결이 되지. 지금처럼 그 매뉴얼이 없이 지금 실제로는 매뉴얼이 없거든요. 2, 3일 견뎌봐라 하는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1339,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339에 전화해서 가벼운 감기를 얘기했을 때 그럼 과연 어디로 가라고 그럴까? 모든 환자들을 다 선별진료소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의료기관들, 동네 의원급들 중에서도 내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이 지금 예전에 그 신종플루테처럼 그런 또 지병이 있는 만성병이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의 그 행동 지침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주목하시는 게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한 1차 병원, 그러니까 동네 병원들에 대한 예, 그 그렇습니다. 전화 상담. 예. 이제 동네 병원에서는 이게 그 동네 환자들만 전화 상담을 하니까 이게 수용이 가능한 정도 범위일까요? 일단. 예, 가능한 정도의 범위인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만약에 환자가 이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았을 때 확진이 되고 나면은 그 병원은 문 닫아야 되고 자기 앞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이 부분에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면 잘 면제시켜 줄 수 있느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병원 그냥 문 닫고 휴가 가는 것이 훨씬 더 또 환자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 갔다 온 환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무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안 받는다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매뉴얼이라든지 구체적인 국민들의 행동 지침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매뉴얼화하는 뭐 그렇게 확실하게 매뉴얼은 할 수 없지만 매뉴얼에 가까울 만큼의 하여튼 가능한 한 구체적인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 그렇습니다. 지침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전화 상담 좀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전화 상담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라고 말씀을 드리면 약 처방까지는 의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예, 그럼 어저께 그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은 그 전화 상담으로 그 선생님 내과 선생님들한테 진단을 일단 의논을 하면서 그 선생님의 매뉴얼은 또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와서 다른 환자랑 동선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 사명감이 있으시다면은 이따 환자들 다 진료 시간 끝난 다음에 좀 격리된 시설을 좀 만들어서 그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부담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격리된 진찰실 같은 것도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더구나 CT까지 있으면 더 좋겠고요. CT가 있는 병원 의원급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 CT부터 찍어보고 폐렴 소견이 있다, 증상은 없어도 폐렴 소견이 있다 하면은 바로 선별진료소에 보내든가 아니면은 그 입원을 시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격리를 시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은 아직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약 처방을 받고 증상이 좀 나아지면 괜찮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초기 증세가 굉장히 경미한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일반 독감 증상은 이게 근육통이라든가 열감이 처음에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근육통도 없는 게 아니고 권태감이라고 그래서 나른한 느낌이고요. 열도 안 날 경우도 있고 인후통도 없을 경우도 있고 기침도 없을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폐렴이 있을 수도 있는 여러 상황이 있으면서도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단도 어렵고 구별도 어렵고 확산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매뉴얼화 행동 지침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시기로 봅니다. 신종플루도 겪었고 메르스도 겪었고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정말 비상인 상황인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행동 수칙이라든가 병원 관리 문제 이런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체계적인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감염병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일반 감기인 사람이 있고 이 감염병인 사람이 있는데 일반 감기인 사람들이 제대로 된 1차 진료를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약도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약을 어떻게 받아올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약국으로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주면 그런 약국에 가서 직접 처방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
차를 타고 가서도 바로 약을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 우리나라는 예. 아직은 그러한 시스템이 전혀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감염병은 또 언제든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한 뭐 약국 중에 큰 곳을 하나를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하든지 하는 방안도 지금은 이제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문제 풀기 어려울 때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기본적인 생활 수칙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손 씻기, 마스크하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지키는 것이 일단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